자, 오늘 낙화 진도부터 진도를 진행할 텐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국어 영역 기본이라고 하는 교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얘기 들었나? 이 교재 안에 있는 작품들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돌아와서 문학이 아니지. 국어 교과서에서 만나게 될 작품들만 선별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야. 물론 우리 학교 교과서가 A 교과서이기 때문에 A 교과서에 있는 모든 작품들이 실했다라고 말은 못해. 그건 불가능하지만 상당수는 내가 뭐 소설은 내가 이거 배웠던 거다, 시는 배웠던 거다, 뭐 고전문학 요거는 했던 거야 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의도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많이 걸리길 기대하시고, 많이 걸리면 나중에 편해지겠죠, 확실히.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조지훈의 낙화라는 작품부터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에 이론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정리가 끝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지금 이제 낙화라는 작품은 여러분들 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좀 뭐랄까 뚜렷하게 겉에 드러나는 게 뭔지를 찾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풀어온 사람들의 기준으로. 제목이 낙화야, 얘들아. 낙화가 무슨 뜻이지? 낙화. 떨어지는 꽃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꽃잎이 지는 것을 보는 건데, 보통 우리가 꽃잎이 진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자. 플러스 포지티브한 느낌이 많이 드니, 네거티브한 느낌이 많이 드니? 네거티브 쪽이 좀 더 가깝죠. 왜냐? 하강적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보통 시어의 상황을 살펴보면 상승적 시어라는 것이 있고 하강적 시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상승적 시어에 해당하는 거는 오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짙뜨다 이런 식의 말로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다면, 반대로 하강적 시어들은 뭐 떨어지다, 지다, 아니면 뭐 내리다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지. 그런 단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면 작품에 부정적인 점수가 많이 보인다는 게 느껴질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제목부터 낙화라는 제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낙화라는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일 텐데, 그 정서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느껴본다라고 친다면 부정적인 쪽에 가깝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작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이거는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체크하자. 우리는 앞으로 매번 어떤 작품들을 볼 때마다 다 새로울 거야, 그치? 내가 아는 작품들은 솔직히 점점 많아지긴 하겠지만 대다수는 우리가 모르는 작품들일 텐데, 그럼 낯선 작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선생님이 요거를 짚으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화자, 대상,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와 태도, 요 네 가지를 짚어내는 게 항상 핵심이야. 요게 안 되는 작품들도 물론 있어. 근데 그거는 적어도 고3 레벨 정도는 가야 와,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짠 하고 나타나는 거지. 너희들이 푸는 레벨에서 이 정도가 해결될 거다라는 거죠. 어떤 작품이든지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작품의 내용을 일단 판별하고 나야 쉽게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거는 우리 지난 수업 때 한번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활용할게요. 진달래 꽃 다들 알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렇지? 자, 그 첫 구절의 내용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나보기가 역겨워 유, 당신이 가는 거겠지, 그렇지? 근데 상황 뭐예요? 가는 상황이야. 근데 그때 나 뭐 하겠다고?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지금 그 안에서 벌써 우리는 한 행만 읽었지만 작품의 중심적으로 다 드러났다는 거죠. 지금 이 작품은 가는 상황이니까 무슨 상황? 이별의 상황이고, 그 이별을 어떻게 하고 있어? 고이 보내주겠대요. 순응하는 중이지. 오케이? 다른 말로는 내가 붙잡고 싶지만 안 붙잡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친함적인 태도. 그리고 이렇게 순응하고 친함하는 걸 우리는 국어 문학 시간에 뭐라고 부르냐? 한, 정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이별의 정한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품들이 딱 나왔을 때 요게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일단 핵심이다.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작품도 거기에 준해가면서 세부적인 내용 요소들을 한번 차분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좀 배경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이 조지훈 작가는 기본적으로 주지주의시를 많이 쓰셔. 이것도 뭔 소리가 싶죠? 이 주지주의가 뭐냐면 뭔가 상대적으로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정서들을 표현한 작품들을 말해.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작품들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작품 속에서 슬픔이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가 하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1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꽃이 진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바람을 탓하랴 라고 말했어요. 그럼 꽃이 지는 게 바람 탓이다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거야. 근데 이런 표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서리법. 그렇지. 서리법의 정의는 뭐라고?
당연한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내상을 강조하려는 표현법이다. 알고 있죠? 꽃이 지는 게 정말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꽃이 지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자, 꽃이 지는 지금 뭐 하고 있어? 화자라는 특정한 존재가 상황, 꽃이 지는 상황에서 그 이유가 뭔지를 탐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해됐니? 계속 가자.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갑자기 주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렴이 무슨 뜻이야? 주렴은 참고로 다른 말로는 발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왜 요즘엔 잘 없는데 그 왜 중국집 입구 이런 데 들어가면 이 구슬에다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가 묶어놓은 거 많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들어갈 때 쫙 하면서 들어가는 거. 그걸 발이라고 하거든. 주렴 밖이니까 지금 창문 밖으로라고 하는 느낌으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아무튼 창문 밖이라는 뜻으로 번역하자. 주렴 밖에 성긴별이. 자, 선생님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긴별. 다수의 친구들이 작품을 읽을 때 그냥 느낌으로 대충 그렇겠거니 하고 뜻을 정확하게 분석 안 하고 넘어가다 틀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 성기다가 무슨 뜻인지를 잘 봐야 돼. 성기다는 성글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온 얘기인데, 번역하자면 드문하다는 얘기야. 성긴의 반대말은 빽빽하니야. 이해됐어? 오케이. 뜨문뜨문 떠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성긴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쓰러지는 건 뭐 하는 거지? 쓰러지는 게 더 세지면 쓰러지는 거잖아. 점점 사라지고라는 얘기야. 드문드문하다가 사라지고라는 건데, 지금 봐봐. 이런 구절도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 작업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주렴 밖에 성긴별이 쓰러지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뭐가 흐르고 있다라는 말을 대신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가? 원래는 별이 반짝반짝 떠 있었는데 점점 반짝임이 점점 줄어들고 밝음이 점점 그 별을 지배해주는 상태. 즉 시간의 흐름이라는 얘기겠지. 따라올 수 있죠? 지금 시간이 흘렀어.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 처음에 별이 떴다는 건 언제 알았을 거야? 당연히 밤에 알았겠지. 근데 그게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 새벽. 그러면 지금 이 이연은 이 얘기야. 어느 깊은 밤 새벽이 다 되어갈 때 라는 얘기를 주렴 밖에 성긴별이 쓰러지고 있네요 라고 말한 거죠. 표현 기깔나죠? 오케이? 역시 시인입니다. 시인은 시인이죠. 그냥 시간이 흘렀어, 새벽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별이 쓰러진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지. 아무튼 그러한 시간적 배경이었던 거야. 여기까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떤 단어입니까? 다음에 귀촉도.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자, 귀촉도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놓자. 선생님이 수업할 때 파란펜 쓰는 단어들은 꼭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고 반복적으로 많이 쓰이는 녀석들이니까 절 주의해서 봐주세요. 이 귀촉도라는 녀석은 속적세, 불여귀, 등과 같은 말로도 쓰이면서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싶을 때 쓰는 이별의 정한 같은,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말로 가로를 칠게요. 이 정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읽었잖아, 그렇지? 뭔가 애상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우리 문학의 관념적 시어, 관용적 시어 같은 녀석이야. 귀촉도, 소적세, 불여귀 등등의 말들이 있고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자, 이 귀촉도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귀가 돌아올 귀자고요. 촉은 재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라고 운다는 거야. 참고로 그렇지? 정말로 그렇게 운다는 얘기는 아니고, 원래 이 귀촉도는 설화가 있어요. 한 누이가, 그러니까 한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 중에 첫째가 여자아이였고 이 여자아이 마지가 나머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을 새로 했어. 근데 계모인 거지. 근데 이 계모의 입장에서는 전처의 아내들이니까, 자식들이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홀대하고 학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여자아이를 죽이기까지 이르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영혼이 되어서 이 얘네 집에 근처에 있는 나무에서 계속 매일매일 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 동생들은 그 새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언니, 우리 누나가 지금 돌아오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흐느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기척도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뭔가 한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게 핵심인 거야. 여러분들 왜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니들 모르겠구나. 전설의 고향 니들 보냐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니? 요즘에는 대부분 K 좀비가 대세라, 그렇지? 요즘에 최근에 뭐라더라? 그 뭐지 이름이? 지금 우리 학교는? 혹시 그거 봤음? 니들 봐도 되는 거임? 야 이럴 때는 못 봤다고 해야 되는 거 알겠지? 봤지? 아무튼 대부분 다 좀비물로 다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통 정서에서의 이 여비를 정한이라는 슬픈 것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기척도로 표현된다는 거. 요즘엔 좀비가 너무 대세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기척도 울음까지 설명을 했고요. 아무튼 기척도 울음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 거다? 울음소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심상이에요? 청각적 심상이고 이 청각적 심상과 관용적 시각을 통해 이 작품의 중심 정서를 딱 잡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됐다고? 먼 산이 다가섰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지. 깊은 밤 이제 새벽이 넘어가는 시간 저 멀리서 새는 소쩍소쩍 울고 있고 오케이? 지금 꽃은 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산이 다가섰대요. 산이 정말 왔을까? 선생님 화류법인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게. 이건 또 무슨 표현이에요? 뭐라고? 의인법? 아니야. 이게 의인법으로 착각이 되기 좋아서 묻는 거야. 화류법도 아니야. 의인이나 화류가 아니야. 산이 정말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산이 온 것처럼 느껴진 것은 맞겠구나. 산이 온 것처럼 느껴졌을까? 왜 그랬을까? 기본적으로 이 앞의 시간이랑 연결시켜보세요. 한밤중에는 저 멀리 있는 산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근데 지금 새벽이 되고 점점 날이 밝아지는 중. 밝아지고 있으니까 산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겠지. 이렇게 드러나는 산의 형태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다가서다라고 표현한 거네? 그럼 얘도 뭐예요? 시간이 흐르죠. 이제 빛이 점점 그치? 밝음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 작품이 왜 주지적이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이게 무슨 말하고 싶은 건지 한번 꼭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산이 정말로 왔다는 뜻이 아니라 산의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 쉽게 말할게, 나 낙화 구경하다 밤샜어 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거야. 그치? 오케이. 자, 산이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촛불을 꺼야 하리. 촛불은 꺼야 된대요. 오케이? 근데 왜 촛불을 끄고 싶은 걸까? 촛불은 그동안 왜 켜놨었어? 지금 이 작품의 화자가 하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만 하고 있어? 낙화를 구경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야. 이 작품의 화자가 이렇게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슬퍼요 혹은 너무 기뻐요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정서를 드러낸 적이 있어? 물론 여기서 선생님 귀척도를 썼으니까 정환이 드러난 건 맞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깊은 밤에 느껴지는 어떤 울적한 정서를 말하는 것 뿐이지 내가 낙화를 보고 이 느낌을 가졌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 그치? 이 작품의 화자는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촛불을 꺼야 한다는 것도 지금 뭐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제 새벽이 다 됐으니까 아침이 밝아오고 있으니까 촛불 꺼도 잘 보인다 이거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을 뿐이야. 꽃이 지는 걸 보고 싶을 뿐이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글자도 크겠습니다. 관조적 태도가 드러났다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굉장히 고급진 어휘고 고3 수능 문제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단어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조적이다. 선생님이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했던 친구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느낌은 뭐라고?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발짝 멀리 남아서 지켜보고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다. 감정을 집어넣는 순간 그건 감정적인 게 아닌 거야. 꽃이 지는 걸 보니 문득 헤어진 그녀가 생각났어요. 절대 관조적일 수 없지. 근데 이 작품의 화자는 뭐 하고 있어? 꽃이 지고 있어. 밝아지네? 촛불이나 끄지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촛불을 껐기 때문에 관조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촛불을 끄는 이유 자체를 생각해보면 근원적인 이유가 뭐에 집중하기 위해서? 낙화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관조적 태도라고 부른다. 그치? 이 작품의 어려운 포인트는 바로 이런 거야. 작품에 겉으로 확 드러나는 뭔가가 없어. 그냥 보고만 있어. 계속 갑니다.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오케이? 꽃 그림자가 뜰에도 어리고 있고 그 다음 주간 한꺼번에 갈게요.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
아, 표현 또 기깔나죠?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과하다. 하얀 같은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 너무 쉽지, 그지? 시적 표현은 이제 참고로 우리 시적 표현 같은 기초적인 단어는 넘어가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무슨 색깔을 썼다. 하얀색의 색채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거. 근데 미닫이는 옛날에는 창문이 뭐였냐면 창호지로 만들어졌었죠. 오케이? 창호지로 만들어진 그 하얀 미닫이가 어떻게 됐다고? 붉은색이 나왔대요. 참고로 여기서 우련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어느 찰나의 순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갑자기 빨갛게, 그치? 잠깐만, 이건 순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번역을 해드릴게요. 은은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은은하게 붉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것도 뭐 하고 있는 걸까? 갑자기 왜 창문이 붉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 일반적으로 꽃의 색깔은 붉은색. 화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 안에서 바깥의 꽃잎이 지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중인데 문이 완전히 닫혀있는 건 아니고 한쪽은 닫혀있고 한쪽은 열려있는 그런 느낌이었겠지. 그리고 날이 밝았어. 해가 뜨니까 그 꽃잎에 지는 그림자가 그 햇빛에 비쳐가지고 그 하얀 창호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겠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한 번 더. 그 붉게 물든 내 마음도 어떻게 돼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됐다 라고만 말하고 있죠. 이 작품의 태도가 뭐라고요? 관주적 태도야. 그치? 그래서 지금 낙화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 화자의 공간적 배경이 확인되는 장면인 겁니다. 화자는 지금 집 안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창호지가 물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색깔이 하얀색에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과정인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색채가 대비되었어요 라고 말을 하죠. 얘들아, 대비는 왜 하는 걸까? 그거부터 미안해. 순서를 좀 바꿔서 질문할게. 1학년이니까. 얘들아, 대비가 뭐야? 그것부터 먼저 물어봐야 돼. 대비는 뭐 하는 거야? 대비가 뭐야? 맨날 많이 듣던 말이잖아, 그치? 대비가 뭐 하는 거야? 대조와 비교를 묶어서 대비라고 합니다. 그럼 대조는 뭐죠? 차이점. 키워드는 차이점이야. 대조의 키워드는 차이점이야. 비교의 키워드는 공통점. 어떤 점에서 같다라고 말하면 비교한 거고 어떤 점에서 달라라고 말하면 차이점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대비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말하는 단어가 되겠지. 됐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약간 차이점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중이야. 왜냐하면 이런 거야.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하얀색과 붉은색을 색채 대비라고 불렀는데 대비는 뭘 만들어주는 편이냐면 으로 선명한 인상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선명해져. 자, 상상해보자. 내가 나의 이 붉은 피를 정말로 빨간 느낌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어. 오케이? 그럼 이 색채 대비를 사용한다고 치면 아니면 그냥 빨간색만 강조한다고 치면 새빨갛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막 이런 식의 말이 써져가지고 우리는 그 붉은색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새빨갛게 타오르면 좀 덜 뜨거운 거 아니냐? 원래 제대로 타오르면 파란색 되고 노란색 되는 거 아니? 뭐 아무튼 간에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니까 타오르는 거야. 근데 얘들아 막 새빨갛게 타오르지 않아도 고열이 필요하지 않아도 정말로 한 방울의 빨간색도 아주 시원하게 강조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얀 설원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피잖아. 피를 생각해봐. 완전 선명하지. 온통 새하얀 설원인데 거기에 빨간색 피가 한 방울 똑 하고 올렸어. 너무 선명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비는 그렇게 위해서 쓰는 거야. 어떤 한 대상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대상은 하얀색 미대질까 붉은색의 꽃잎일까? 당연하지. 그렇지. 내가 그걸 보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나요? 우리 한번 돌려봐라.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이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 묻혀서 사는 이라고 돼 있지. 그럼 이게 누굴까? 화자 자신이겠지. 오케이? 내가 지금 묻혀서 산대. 그럼 묻혀서 사는 얘기는 땅속에 산다는 얘기일까 설마? 아니겠지. 속세와의 단절을 말하는 거겠죠? 세속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뭐하고 닫혀서 현실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퀄
현실과의 단절 상태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이 작품의 화자의 상황인 거니까, 그치? 그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인 거야. 그러면 이 고운 마음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화자의 정서가 지금 드러난 거니까 따져보려고 노력해야겠죠. 고운 마음을. 그럼 이 고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는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꽃이 지는 거 구경하고 있었잖아, 그쵸? 그 꽃이 지는 것을 뭐 하는 마음? 낙화를 슬퍼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고운 마음이라고 한 거겠지? 또 이게 연결이 중요해. 이 얘기는 뭐냐면, 참고로 이 작품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설명 들어가 볼게. 이 작품의 작가인 조지훈 작가가 활동했던 시기가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에 시를 쓰고 싶다면 뭘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친일을 하지 않으면 시집을 못 내니까. 근데 나는 그걸 하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에이 더러워서 안 해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시를 짓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는 짓지 하라는 거를 안 하고 굳이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하기 위해서 나 혼자 어떤 특정한 상태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보자면 소극적 저항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근데 물론 이걸 끄집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참고로 뭐라고 하냐면 반영론적 태도라고 부르죠. 반영론적 태도. 화자의 어떤 시의 상황을 이 작품의 작가가 활동했던 시기랑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방법을 반영론이라고 부르지. 이건 나중에 효용론, 표현론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이런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허하오니라고 했잖아. 저어하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꺼리다 라는 뜻이거든. 뭔가 불편해하다, 불안해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야. 두려워하다. 그럼 뭐예요? 나의 순수한 마음이 들킬까 두렵다네 라는 얘기죠. 지금 이 작품은 겉으로는 꽃의 낙화를 관조하며 그 낙화 자체에 몰두해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몰두는 왜 몰두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원래 하고 싶은 일들은 여기 잔뜩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러고만 있는 거지. 오케이? 나도 친구들 만나서 게임도 같이 즐기고 싶고 어디 뭐 놀러도 가고 싶고 한데 친구들이 나를 안 부르네? 그럼 난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 거지. 이런 거지. 여기만 몰두하고 있는 거. 그런 상태. 그래서 두려워지는 것이 나는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관조적 태도지만 속에 담겨있는 화자의 정서는 슬픔과 애잔감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두 줄 갈게요. 꽃이 지는 아침은. 자, 시작할 때는 아까 뭐였어? 성긴 별이었어. 그지? 근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꽃이 지는 아침이 됐어. 그러면 이 작품은 무조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선생님 작품 속에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뭔데? 시작할 때는 별이었는데 끝날 때는 아침이군요. 맞지? 이런 거 잘 잡아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화자는 뭐 하고 싶대요? 울고 싶어. 드디어 자기 정서를 드러내. 근데 그 울고 싶어라가 뭔가 엉엉 목 놓아서 운다는 느낌보다는 고요하게, 그치? 차분하게 가라앉은 느낌으로 그런 우는 느낌이 나타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 작품의 내용 낙화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우리 같이 하는 첫 수업부터 이런 작품이 나와서 좀 빡셌는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도 없었고 안에 담겨있는 의미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서 쉽지는 않았었습니다만 키워드, 요 관조적 태도라는 단어와 최종적으로 그 관조적 태도 속에 나타난 화자의 어디 써니? 애상적 느낌 이런 것들 정도는 꼭 작품 속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조지훈의 작품이었습니다. 참고로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낙화라는 작품은 조지훈의 작품 중에서 이제 국어 교과서나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들 치고는 할만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지훈의 작가의 또 다른 어려운 작품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작품들은 좀 파고 들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 고1이라면 작품이 해석이 돼야 된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저희 교과서를 봤는데요. 지금 너희들 교과서는 다 받았니? 아직 학교를 한 번도 안 소집일이 언제야? 17일이나 뭐 아무튼 2월 중순쯤 어디가 될 거야, 그치? 대략 20일 그 전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가면 뭘 주시죠?
교과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정도는 일은 해보자. 교과서를 받아서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내가 뭐 배우나 한번 봐봐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내가 봐야 될 교과서에 낙하가 틀려 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걸 써먹으면 될 거라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하나 더 생각해야 돼. 낙화는 일반적으로 시적 소재나 대상이 되기 참 좋은 소재인 건 맞아. 그러다 보니 이 낙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되게 많은 시들이 쓰였겠죠. 조지훈 작가의 낙화 말고 예를 들어 이현기 작가의 낙화라든지 되게 많은 낙화 버전들이 있어. 여러분들 왜 그런 것도 있잖아. 낙화 비슷한 것 중에 이런 작품 들어본지 않았나?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박수 칠 때 떠나라 그 얘기하는 작품. 참고로 그것도 낙화입니다. 제목이.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낙화라는 작품을 제목을 달고 있는 소재의 공통성 하지만 주제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작품들이랑 연결해서 묶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품 조지훈의 낙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쉬운 작품은 아니었죠, 그죠? 자 빨리 끝내고 참고로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오늘은 작품을 좀 많이 뺄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선생님은 어쨌든 뒤쪽에 있는 문제들도 같이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됐든 여기서 문제만 풀고 있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작품을 좀 어느 정도 쳐놓고 거기에서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는 상태를 한번 보고 실제로 선생님이 해드리게 될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런 데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데 봐봐. 뒤에 204번 문제 보이니? 204번 보면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하다 라든지 형태적 안정감이라는 단어, 선경 후정, 과거 현재 대비 이런 식의 말들이 보이잖아.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1학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해요. 시 문제가 나오면 당연하게도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표현성 특징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는데 지금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정리를 해야 돼. 116번에 이 페이지에 207번도 보세요. 서리적, 시적 포용, 시각적 이미지, 형태적 안정감 비슷한 말들이 빙글빙글 본다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작품 끝내고요. 한 작품 더 간 다음에 좀 쉽시다. 그래도 되겠죠? 자, 다음 작품. 쉽게 쓰여진 시. 아이고, 윤동주. 좀 다른 얘기지, 문법적 얘기지만 쉽게 쓰이어지다잖아. 그치? 니은이지? 쓰이어진. 이거는 이를 앞에 붙이면 쓰이어진이 되는 거고 얘를 뒤에 붙이면 쓰여진이 되는 거다. 그치? 근데 이건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한 군데만 합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 제목 찾다 보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쳐봐. 쓰이어진 혹은 쓰여진이 보일 거야. 오케이? 근데 쓰이여진은 절대로 될 수 없다. 한쪽의 추격이니까. 이건 추격이잖아. 모음 추격. 배웠던 거지? 뭐 아무튼 간에 선생님 얘기 듣기로는 순진쌤이 문법도 너희를 많이 잡아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기존 반들을 잘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반도 어느 정도 문학작품 좀 빼고 난 다음에 다시 문법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1학기 때 시험 범위의 핵심이 또 문법이라서 이걸 좀 두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놔야 되지. 자 아무튼 윤동주의 시를 같이 살펴볼 거고요. 야 뭐 윤동주 작가야. 뭐 잠깐만 딴 얘기 조금만 해볼까? 얘들아 윤동주 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용어가 뭐가 있니? 윤동주랑 연관되는 연관 검색어. 뭐라고? 반선? 선생님이 잘 안 들려나 봐. 반성적. 오 나이스. 반성적은 다른 말로 성찰적이라고도 하지. 오 좋아. 아주 좋은 얘기. 또 떠오르는 거 없음? 던져봐봐. 틀리면 어때? 별. 대표 작품들이 떠오른다? 또 혹시 그 동주라고 하는 흑백 영화 최근에 나왔던 혹시 그 작품 본 적 있는 사람 있나? 봤나 보네. 그거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윤동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치? 저항시인으로 그치? 메인적으로 알려있죠. 저항시인. 근데 저항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게 뭐 우리 지난주에 초급배터 직원한테 한번 다 말씀을 드렸지만 얘들아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야? 일제강점기가 몇 년 동안 이어졌어? 36년 이어졌어요. 지금 너희들은 몇 살? 17살. 앞으로 11년 후가 되면 광복이 된다는 걸 모른다고 치자. 근데
오케이? 내가 태어났을 때도 일본인이 우리의 국왕이었고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일본인이 국왕이며 앞으로도 계속 국왕일 것 같아. 딱히 뭐가 안 보여. 참고로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는 순간 그 순간 무조건 항복이 걸리면서 우리도 그치? 저항이 끝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 전이라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친일을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선생님 지금 친일의 당위성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은 친일을 한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친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박수 받아봤다만 의인들인 거잖아. 그쵸? 끊임없이 투쟁했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시인에서는 윤동주를 꼽는 건데, 그럼 윤동주는 과연 일본이랑 절대 상관없는 끊임없는 정항의 길을 걸었을까?는 아니야. 지금 우리가 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 유학 갔을 때, 그럼 얘들아 일본에 유학을 가려면 조선인의 이름으로 갈 수 있었겠니? 아니야. 천시개명했어. 이름 바꿔서 간단 말이야. 그리고 무슨 꿈을 꾸고 갔을까? 어차피 대학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식민 국가가 돼버렸으니까 더 높은 등급의 교육을 받고 싶다면 당연히 본토로 넘어가야 했겠지. 그럼 본토로 넘어가면 대학교에서 좋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것들을 들으며 한 단계 높은 학문적 수양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예상이 돼. 그쵸? 그런데 막상 가니까 하고 있는 건 뭐야? 황제폐하 만세를 외치고 있고 왜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괴감이 들었겠지. 오케이? 그 자괴감이 시로 나타난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도 그런 배경을 알아두면 되게 가슴 절절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또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도가 높은 작품이 좀 작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교과서 체계 말고 너희들의 선배가 겪었던 교과서 체계가 있었거든? 그 교과서 체계 안에서는 윤동주 시인 한 명이 그냥 한 단원이었어. 이 사람을 규명하는 거.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초기작이라든가 이런 작품도 다루는데, 자, 우리는 윤동주의 키워드를 이렇게 기억하자라고는 당연히 말하죠. 뭐요? 자, 성찰. 윤동주 시인이 시 속에서 계속 했던 건 이런 뭐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당하고 훌륭한 일이 맞는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뇌해요. 그 고뇌를 우리는 높게 평가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다들 친일하니까 나도 똑같이 친일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고민을 계속 담아줬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윤동주 하면 자아성찰 얘기로 무조건 끌고 가는 편인데 솔직히 모든 작품이 그런 건 아니다. 윤동주도 초창기 시 보면 그 첫사랑에 대한 뭐 추억을 담은 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윤동주의 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 그 모평가 나왔었는데 병원. 원래 참고로 윤동주 시집 제목이 너희들 다 알지? 윤동주 시집 제목 정도 알 텐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너무 예쁘지 않니? 근데 원래 윤동주 시인이 딱 한 권밖에 책을 못 만들었잖아. 너무 이른 나이에 유저를 해서. 근데 윤동주 시인이 맨 처음에 자기의 시집을 지을 때 첫 번째 작품을 보통, 그러니까 자기의 주요작 작품을 자기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잖아. 원래 첫 번째 작품의 그 첫 번째 등장했던 시집의 제목은 병원이었어요. 제목이 병원. 병원의 내용은 이거야. 젊은이의 나는 지금 아픈데 의사는 나보고 안 아프대. 그럼 뭐야?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거겠지, 마상. 젊은이가 꿈을 좌절당하고, 그치? 시대 속에서 휩쓸리고 있는 모습을 병원에 갔다 오는 젊은이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 그러니까 그런 작품은 자아성찰이랑 좀 거리가 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단계다 라고 하면 내가 보는 윤동주는 자아성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한 사람은 너무 그냥 한 군데로 몰감해지 마시되, 적어도 윤동주 하면 그래도 대신 거꾸로 자아성찰은 기억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야, 그치? 도대체 시가 왜 쉽게 쓰여졌다고 말을 할까? 지금 상황, 태도가 대충 보이죠? 그쵸?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 간 화자가 시가 쉽게 쓰여진다면 자아성찰하고 있는 걸 거야. 많이들 보셨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년부터 가볼게. 선생님 굳이 1년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유가 있겠지? 자, 1년.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비. 지금 뭐 나온 거야? 밤은 시간적 배경, 그리고 비는 상황적 배경. 즉 이퀄 배경 상황이야, 그렇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밤이 주는 이미지와 비가 주는 이미지를 생각해보자. 밤은 또 네거티브 쪽, 비는 내리는 거네. 하강적 시어지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쪽, 맞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오늘 수업하는 작품들에서 이렇게 자꾸 하강적 시어 한다고 해서 하강적인 건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폭포가 네거티브한 건 아니잖아. 알겠지? 그건 알아두시고. 아무튼 밤비라고 하는 것이 속살거린대요. 속살거리는 건 자그마하게 속닥속닥거리는 걸 속살거린다고 하는. 알겠지? 이게 속살거려서 어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육첩방이 무슨 뜻이냐면 요거야. 이렇게 하늘 10개를 나눠서 깔아가지고 바닥을 짜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다다미라는 거예요. 다다미가 있는 게 어느 나라죠? 오케이, 이거 1번이라는 무슨적 배경? 배경. 그치? 지금 현재 우리 화자는 1번이라는 배경 속에 놓여있다. 됐죠? 그러면서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의 나라라고 했어요. 내 나라는 아니지 당연히. 그죠? 남의 나라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인이라고 하는 건 슬픈 천명이래요. 천명이 무슨 뜻인데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이걸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시인이 슬픈 천명인 건 뭘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바로 시인이란 사람이 원래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게 된 일들이 뭐 하는 거야?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지. 충돌. 무슨 얘기야? 얘들아, 시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꿈과 희망과 미래의 어떤 다양한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글로 표현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근데 시를 쓰려면 옛날에는 무조건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꼭 황제폐하에 대한 충성의 맹세와 황제폐하에 대한 어떤 황제폐하를 향한 어떤 뭐랄까 좋은 얘기를 꼭 써주는 게 시집 출간의 조건이었거든. 근데 그걸 내가 쓰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한 거야? 슬픈 천명이다 라고 말한 거지. 혹시 지금 덥니? 은경아 뒤에 저 문 좀 잠깐만 열어줄래? 굉장히 힘들어하네. 네.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게 되는 것.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하다라는 뜻으로만 번역하면 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뭐한다? 충돌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럼 이런 충돌 상황 속에서 나는 이걸 뭐라고 느낀 거야? 슬프다라고 느낀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한 줄 시를 적어 보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그렇지, 부모님의 어떤 피땀 흘린 돈으로, 그렇죠? 내가 학교를 다니는 걸 테니까. 저거 윤동주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흙수저도 아니고 집에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니까 대학이라도 가는 거 아니겠음. 그지? 그래서 학비 봉투를 받아서 가는데 나는 대학 노트를 끼고 어디를 가?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요. 근데 여기서 교수라는 단어 그리고 이 노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안주하다. 원래 교수가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학문 수양의 길을 열어주는 거야. 맞지? 또 나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런 수식어를 집어넣느냐는 거야. 늙은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늙었으니까 나쁜 거야? 그럴 리가 없지. 늙었다는 거는 학식에 많이 쌓였다는 뜻도 돼. 근데 여기서는 이 늙은이 긍정적이지 못한 뜻으로 쓰인 거야. 젊음과 에너지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대학이 아니라 사상과 보수주의에 찌들어 있는 그런 학문. 난 그걸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느낀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들으러 가는 거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지.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그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난 거고 어떤 친구는 감옥에 갇혔고 어떤 친구는 잡혀가고 막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하나 둘 잃어버리고 자 그런 단어가 나왔어. 나 여기다가 네모를 칠 거예요. 나 너희들도 네모 쳐다봐. 나는 무엇을 봐라? 나는 홀로 침전하는 것인가. 홀로 침전하는 것인가. 침전하는 게 뭐 하는 거지? 가라앉다. 여러분들 왜 오렌지 주스 하면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민치에 무해하다 뭐 얘기해 본 적 있죠? 가라앉다는 뜻이야. 자, 가라앉은. 즉 현재 나는 가라앉은 나.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 현실적
자라고 부를게. 일단은 원래 이 나가 무조건 현실적이진 않은데 현실 속에서 괴로움을 겪으며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즉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기력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혼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쭉 가라앉고 있는 거니까 그 무기력함을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걸 현실자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근데 이 현실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현실적이지 않은 자가 이게 나오기 때문이니까 알아두시고 가볼게. 그러면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자, 좀 끊을게. 뭐야?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래. 부끄럽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성찰. 화자는 하지만 성찰을 했어. 내 자신의 상태를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야. 이게 진짜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우리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누구 앞에서 용서를 구하거나 죄송함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윤동주는 해내고 있습니다. 됐죠? 자, 부끄럽다고 생각했어? 자, 이런 거야. 이 작품의 정서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라고 친다면, 밤인데 슬프다는 걸 알고 쓰면서 쭉 해서 어디까지? 깊이 가라앉은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딱 도착하고 나니까 바닥이 어딘지를 보았고, 그 바닥 상태에서 이제 무슨 일만 남은 거야? 반전돼서 올라갈 일만 남은 거겠지. 이런 상태인 거야 지금. 지금 그 바닥의 상태가 어디다? 홀로 침전하는 것이니까. 됐어? 근데 침전하고 나는데 뭐야?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 알았어. 여기서 자각이 일어난 거야. 스스로 느끼게 된 거야.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오케이? 자, 한번 봐봐. 내가 방 안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야. 밖에 나가는 게 싫어. 오케이? 그래서 방 안에서 혼자 놀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밖에서 엄마가 라면 끓여주면 끓여주는 거 먹고, 만두국 끓여주면 만두 먹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이제부터 밖으로 나가야 돼! 라고 하면 갑자기 그 친구 주위로 밝은 빛이 돌면서 막 갑자기 새롭게 세상이 밝아지고 막 그러겠니? 그럴 리가. 현실은 똑같잖아. 똑같은 현실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이게 몇 년이야? 8년. 8년을 가보면 다시 뭐라고 합니까?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걸 뭐야? 1년이잖아. 이거랑 같은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 얘기는 뭐 한 거야? 지금 이거는 현실을 재인식한 거야. 그치? 우리가 바닥을 치고 나서 하지만 현실은 이런 거잖아 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는 참고로 이런 것들 보고 1년을 반복하고 혹은 변주한다라고 부르는데요. 뭔가 새롭게 가다듬고 위로 치고 올라가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모습, 불편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 됐나? 자, 그래서 1년이 반복해주면서 자신의 부끄러움 뒤 현실을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식을 했으니까 뭐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올라가는데 그 다음 시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뭐라고 표현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가로 닫아줄게. 아침을 뭐하는? 기다리는 자, 계속 자. 최고의 나아가 있어. 자, 관계도 좀 그려보자. 일단 선생님이 왜 이렇게 두 개를 라인을 바꿔서 썼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녀석은 뭐야? 어둠의 이미지와 밝음의 이미지를 이게 뭐 하는 거라고? 대비시킨 거지. 맞나? 대비시킨 거야. 지금은 뭐예요? 현재는 어두워. 한밤중이야. 육첩방은 남의 나라고 밤에 비가 오는 상황이기까지 하잖아 지금. 그지?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는 뭘 하겠다고 등불을 켜겠대요. 근데 등불을 켠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내가 작은 불빛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한 거지. 됐어? 그러면서 그게 뭐로 이어지는 거야? 시대처럼 올 아침으로 이어지는데, 아침은 온 세상이 밝아진 거니까 확실하게 이 녀석과 밤 대비되는 이미지가 맞지. 그리고 이때 이런 말도 했어. 시대처럼 올 거래. 시대라는 게 무슨 뜻이야? 역사의 흐름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침이라는 건
뭐 어떻게 온다는 거야? 무조건 오는 거 아니? 밤이 끝났으면 아침에 무조건 올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 당위성. 당연히 그리 된다는 얘기지. 지금 물론 어둡지만 잠시 후면 언제나 다시 밝아질 거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등불 켜고 기다려보겠다 이 얘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등불, 아침 같은 단어를 통해서 현재의 어둠에 맞서는 화자의 뭘 보여줬다?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최후의 나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때 이 나는 선생님 그냥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는 최후까지 의지를 잃지 않는 나로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죠. 그러면 뭐랑 대비되는 거겠니 얘들아? 얘랑이지. 똑같은 나인데 다른 나잖아. 앞에서 침전하고 있는 나는 왜 불러요? 그렇지? 그냥 에너지를 잃고 흘러가만 가고 있는 무기력한 나였어. 근데 나는 현실에 대한 성찰과 재인식 후 의지를 가진 유저가 되게 되었지. 그래서 나는 이제 뭐가 된 거야? 의지를 가진 최후의 나가 된 거야. 그래서 작품 속에서 똑같은 나지만 뜻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완벽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참고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다 기출 부분이야. 이런 식의 관계를 보이는 또 다른 예문을 찾게 만든다거나 유사한 관계가 보이는 시를 찾게 만든다는 거지. 이랬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깨달아 주시고요. 자, 그래서 최후의 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 마지막에 근데 그럼 봐봐. 선생님 이 두 개의 자아는 그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본질적 자아라고 해서 불러요. 본질적 자아. 현재의 잘못을 깨닫고 성찰하게 된 자. 그래서 참고로 또 성찰적 자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무기력함을 느끼는 현실적 자아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최본질적 자아가 대비된다는 걸 확인해 주시는 게 첫 번째고, 근데 이 두 개가 대결하고 끝나느냐? 놀랍게도 그게 아닌 거야. 마지막 한 년이 더 있어. 뭐라고?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원으로 담는 최후의 악수라고 하는 나를 썼네요. 근데 얘들아 딱 봐도 답이 뭐가 보이지 않냐? 이 나랑 이 나는 다른 나겠지. 내가 나에게 악수를 청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자아가 뭐가 되는 거야? 화해하게 되는 거야. 의지적인 자아가 과거에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자아를 보면서 균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 너도 내가 끌어안아 줄게. 힘내자.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얘들아 정리하자. 이 앞에 있는 나와 뒤에 있는 나를 네모와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 있겠어? 앞에 있는 나는 네모야 동그라미야? 그렇지. 내가 악수를 내미는 나니까. 그리고 그 악수를 받아서 끌어올려지는 나는, 뒤에 있는 나는 네모나지. 됐냐? 보이죠? 나라는 단어를 구분하라. 이 안에 담겨있는 세부적인 의미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을 한번 또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됐죠? 결국 이 작품은 부끄러운 시대상 속에서도 자신의 부끄러운 태도를 그냥 유지하지 않고 어떤 긍정적 차원으로 이겨내보려고 해! 라고 하는 어떤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하나하나 잘 살펴봤길 바라고. 그래서 참고로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 어디 가니? 조지훈의 낙하 같은 작품을 봤을 때는 우리가 작품의 주된 시장 전개 방식을 얘기할 때 시간의 흐름이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쵸? 시간의 흐름이나 색상의 대비가 전개 방식의 주라는 역할을 했는데, 참고로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 어둠의 이미지와 밝음의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서 시가 중심적으로 끌려왔죠. 오케이? 부정적 상태는 밤과 어둠으로 표현됐고, 그치? 긍정적 상태, 그리고 의지적 상태는 밝음과 아침이라는 단어, 등불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단 말이야. 시를 이끌고 가는 게 이 두 개의 축이 어둠과 밝음이라는 이미지로 존재한다는 거. 이것 좀 구분해주자. 라고 정리하시면 작품의 핵심은 다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빠르죠? 벌써 두 작품을 보았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뒤쪽에 있는 문제풀이를 힘을 주기 위해서 빠르게 풀고 있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좀만 쉬었다가 한 10분 10분 정도만 쉬자. 우리 성재는 선생님이 갔다 와서 또 문자로 연락 줄 테니까 타이밍 맞춰서 들어와 주시고요. 오케이. 자, 우리도 좀 쉬어가도록 합시다. 잠시 후에 봐요. 야, 왜 이렇게 정전기가 오니?